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 사채란 단순히 사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 설정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담보권이 사채와 결합함으로써 사채 원리금 반환 청구권과 담보권을 함께 표창하고 있는 사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보부 사채 신탁법 제3조는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즉, 사채 원리금 반환 청구권과 담보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서는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사채는 이처럼 사채와 담보권이 결합되어 있는가 별개 사채가 양도되면 담보권은 별도의 담보 이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사채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자산이동화법에서는 자산보유자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이동화법에서 말하는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산이동화법에 따른 자산이동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는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동화의 경우와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담보부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보부 사채의 발행 가능성은 단지 자본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담보물을 사채에 붙여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사채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담보부 사채의 발행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산이동화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기업들에게는 담보부 사채 발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강행법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담보부 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담보권이 설정되면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갖지요. 담보권자가 하는 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담보권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적 담보의 존재는 반드시 공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담보의 설정과 양도는 반드시 공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담보권이라는 법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담보부 사채와 관련해서 이런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사채 유통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채가 양도될 때마다 매번 담보권 이전의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사채 이전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사채 유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서는 신탁이라는 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별도의 담보 이전 절차 없이도 담보권의 혜택이 사채의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사채 발행회사가 위탁자가 되어서 사채에 붙일 물상담보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물에 설정된 담보권은 신탁회사에게 이전됩니다. 신탁회사에게 담보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담보권의 설정 및 양도와 관련된 공시 절차는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보호를 위해 담보의 존재 및 귀속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준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담보권의 신탁은 수익자인 총사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담보권은 신탁업자에게 귀속되지만 신탁업자는 수익자인 사채권자를 위해서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여기서 수익자인 사채권자란 현재 사채에 관한 권리가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채가 양도되면 자동적으로 담보 수익자도 새로운 사채권자인 양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담보 공시 원칙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채 양수인은 별도의 담보 이전 절차 없이 담보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자, 즉
법적으로 담보권이 귀속되는 자는 신탁회사로 고정되지만 그 신탁회사의 수익자가 수시로 바뀌는 거죠. 사채가 양도되면은 수익자도 변경되기 때문에 그 현재의 사채권자가 여전히 담보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그렇지만 담보 공시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른 담보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탁을 통해서 사채와 담보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수익자로서의 지위는 사채권자의 지위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가 양도되면 담보 수익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사채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채 양도 시 담보권은 별도의 담보 이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사채 양수인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1960년대에 이미 제정이 되었지만 이 법에 따라 담보부 사채가 발행된 사례는 현재까지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담보부 사채 발행이 이렇게까지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서 담보를 설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정된 담보로 인해서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신용 등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설정한 담보인데 그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활용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018년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 제4조에는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 담보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그리고 부동산 저당,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각종 저당이었습니다. 이 4가지에 속하지 않는 목적물은 물상담보를 설정하고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담보부 사채 신탁법 4조 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4가지 물상담보의 범위가 사실 너무 좁아서 기업들이 실제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허용된 담보들조차도 담보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장애로 인해서 실제로 사채 발행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업들이 영업활동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이것을 가지고 담보를 활용하려고 해보니까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즉 담보부 사채 신탁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4가지 종류의 담보만으로는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약은 그동안 담보부 사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상 담보의 종류에 2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정된 담보권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담보권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도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와 같은 개정은 담보부 사채 발행 활성화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 허용되는 물상담보의 종류별로 그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의 내용,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기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각종 저당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상으로도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즉 담보부 사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담보와 관련해서는 담보부 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어떤 법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을 활용한 담보부 사채가 발행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부동산 담보부 사채가 발행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법적인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보유 자산 중 사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 별로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 차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 소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담보부 사채 발행에 활용할 만한 부동산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신용에 대한 평판을 축적하기 전에는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은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신용에 대한 평판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나면 금융기관이라는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업은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금융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 발행과 같은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은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안정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나 행사 가능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회사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채 시장이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것은 1977년 2월 채권 종류의 다양화 및 발행 조건의 신축적 운영, 기체 조정, 채권의 유동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 시장 육성 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77년부터 비로소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80년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사실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IMF 이전, 즉 97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금융 환경을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거의 99% 부동산 담보부 차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기업들은 열심히 부동산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그 결과가 부동산 담보부 차입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당분간은 담보부 사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손쉽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산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은 크게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업무용 자산하고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질은 동산을 담보로 동산의 질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 업무용 자산의 질권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재고자산의 질권을 설정해야 될 텐데요. 어느 쪽도 담보부 사채를 위한 동산질 설정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동산질과 관련된 민법 333조는 질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를 질권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민법 제332조는 질권 설정자에 의한 대리 점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합치게 되면 결국 점유 개정은 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에 필요한 질물의 인도 방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용 자산의 동산질이 설정되게 되면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권자가 질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질권 설정자인 기업은 더 이상 그 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동산담보부 사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통상적인 사채 발행 규모를 생각한다 그러면 발행 규모가 그 채권액이 상당히 크니까 결국은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수의 동산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업무용 동산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권이 설정되게 되면 원활한 영업활동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업이 자금 조달을 왜 합니까?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렇게 자금은 조달을 했는데 정작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쓸 수 없게 돼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자금 조달의 목적하고 상충되게 되는 거죠. 물론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유효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효 자산 중에 현실적으로 담보 가치가 있을 정도로 고가의 동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고가의 동산을 유효 자산으로 다량 보유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용 자산을 질권을 설정해서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재고자산의 경우 굳이 기업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민법상 요구되는 물리적인 질물 인도로 인해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르면은 누가 질권자입니까? 신탁회사죠. 그렇죠? 신탁회사가 질권을 보유하고 이게 이제 이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질권의 혜택이 사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신탁회사 입장에서 이를 직접 인도받아 점유하고 관리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탁회사가 이런 부담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탁회사가 이런 부담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탁회사 수수료에 반영되어 발행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더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기업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은 대체로 단기간 내에 처분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건입니다. 즉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재고 자산의 이러한 특징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담보부 사채 발행에 필요한 노력과 경기를 생각한다면 담보부 사채는 대체로 그 만기를 중기 또는 장기로 해서 발행돼야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재고 자산의 질권을 설정해봤자 이 재고 자산을 사채 만기까지 들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채 만기 전에 해당 재고 자산이 처분돼 버리고 나면 그 위에 설정된 질권도 함께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럼 담보물이 없어지니까 이건 담보 가치가 없게 되죠. 그렇다고 재고 자산이 처분되고 새로운 재고 자산이 유입될 때마다 매번 추가적인 질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은 그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부터 담보부 사채 만기 이전에 취득할 재고 자산을 모두 질권의 목적으로 삼는 수밖에 없죠. 즉 장래에 취득할 재고 자산까지도 모두 질권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번 재고 자산 처분되고 새로운 재고 자산이 입고될 때마다 추가적인 질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은 피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는 불편이 따르겠죠. 게다가 이제 장래에 취득할 재고 자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단지 이제 불편하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장래에 취득할 물건에 대한 질권 설정은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장래에 취득할 것이라는 것이니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유효하게 질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장래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떠안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요건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질권이 유효 무효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재고자산의 동산지를 설정한 후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더라도 그런 사채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산지를 담보로 하는 담보부 사채는 현재로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금융상품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중에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등의 담보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되었었는데요. 이 법률에 따르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 등기만 하고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등기만 하고 점유 이전 없이 동산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은 현재 존재하는 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동산에 대해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요구되는 것은 목적물의 종류, 보관 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같이 수시로 변동하는 유동적 자산에 대해서도 창고 안에 존재하는 무슨 물품 전부라는 등의 방법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동산담보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업무용 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담보가치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장래 취득할 동산에 대한 동산담보권과 관련해서 가까운 장래에 취득할 것이니 상당할 정도로 기대될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취득할 동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이게 과연 유효한 담보냐 아니냐 하는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개정 전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허용되는 담보로 동산지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산담보권을 활용한 담보부 사채 발행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헌상 불확실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거래에서 담보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죠. 이러한 불확실성의 존재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담보부 사채 발행에 동산담보권이 거의 사용되지 못한 주된 이유였다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개정 담보부 사채 신탁법 제4조 제4.5호에서 동산담보권을 명시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동산담보권을 활용한 담보부 사채 발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증서가 있는 채권지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서가 있는 채권지의 경우에는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면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질의 경우처럼 질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한 담보권으로서의 질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질권이 완전한 담보권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질권 설정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질 채권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죠. 이 제3채무자하고 그리고 제3채무자 이외의 그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담보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민법 제349조에 따르면 이러한 대항 요건은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제3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 입질 채권이 혹시라도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질권 설정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사채 발행 규모를 생각할 때 한두 개의 채권의 질권 설정에서 될 일은 아니죠. 결국은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소액 채권을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받아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채무자들에게 일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요. 더욱이 그 채권들이 저당권부 채권이라면 질권의 부기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심지어 이제 저당권의 이전에 부기 등기까지 해야 된다면 상당한 비용까지 필요한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소수의 채무자에 대한 몇 개의 고액 채권만을 담보로 해서 담보부 사채를 발행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이 매우 우량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런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했을 때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죠. 몇 개 안 되는 채무자, 채권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담보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이 다 높았을 때 비로소 담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수의 우량 채무자에 대한 고액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어렵게 담보부 사채 발행 뭐하러 합니까? 해당 채권을 바로 매각하는 편이 훨씬 손쉬운 자금 조달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권지를 설정하고 발행하는 담보부 사채라 그러면 결국은 다수의 채무자에 대한 소액 채권을 모아 이거를 담보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질권 설정 자체에 관한 그 대항요건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채권을 그 채권질로 해서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굳이 그 범위를 채권지지라고 하지 않고 증서가 있는 채권지지라고 한정해서 증서의 존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대부분은 아예 담보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겁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다수의 채권들은 대출채권이고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는 대체로 다 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하게 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들은 대부분이 증서가 있는 채권들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특히 다수의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담보가치가 있는 채권이라면 대부분은 매출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 채무증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통지에 번거로움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부 사채 담보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채권질이 담보부 사채 발행에 담보로서 활용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증서가 있는 채권질이라는 용어는 특허권, 실용신약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기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허권, 실용신약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서 담보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담보권이란 담보 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 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입니다. 자, 이러한 채권 담보권의 득실 변경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는 담보 목적물인 지명 채권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3채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담보권의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3채무자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지만 제3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 대한 대항은 그냥 담보등기부에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 담보권이 2018년 담보부 사채 신탁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담보부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담보권 중에 하나로 명시적으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담보 등기부에 등기만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채권 담보권이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로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채권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3채무자에게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려면 결국은 각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일일이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사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사유,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굳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사로 하여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채권 추심 계좌를 특정 계좌로 제한하고 해당 계좌의 질권을 설정한 등의 장치를 보완해주면 담보력 확보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의향이 있는 소규모 그룹의 투자자들에게 3호로 발행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기한회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적어도 담보부 사채 발행 시점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그냥 담보 등기부에 등기만 해서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만 갖추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담보권을 이용한다면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한 절차적인 편의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 이전에는 사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 담보권이 담보부 사채 신탁법 제4조 2호 소정의 채권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체가 문헌상 불분명했었습니다. 게다가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이 채권질의 개념은 사실 채권 담보권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문헌 자체가 증서가 있는 채권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서를 요구하는 제2호의 법문상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채권 담보권의 목적물은 여전히 증서가 있는 채권으로 범위가 한정되었었죠. 하지만 2018년 개정되면서 담보부 사채 신탁법 4조에서 증서가 있는 채권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2호와는 별도로 제5호에서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5호에 따른 채권 담보권의 경우에는 증서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5호의 신설은 지명채권을 담보로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절차적 애로사항을 대부분 해소하는 동시에 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지명채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2018년 개정 이전에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 제4조 2항은 주식을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설정해야 되는 담보물이 빈번하게 활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담보물에는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가치 하락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담보물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더 심하다.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사채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큰 담보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기존의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서 주식담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인가 요건을 규정한 것은 투자자들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투자에도 투자 위험은 수반되기 마련이고 결국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는 투자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투기 등급의 사채 발행도 허용이 되는 상황에서 유독 주식을 담보로 하는 사채의 경우에만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감독당국에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8년 개정을 통해서 상장 주식을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담보부 사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비상장 주식은 여전히 인가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설정 시점의 담보가치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현금으로의 환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채에 대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담보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서 실제로 담보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하는 사채 발행 시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들 중에서도 상장기업 못지않은 우량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러한 우량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들은 사실 장외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환가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환가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이라면 상장 주식 못지않은 담보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담보 제공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환가성이 담보되어 담보가치가 높은 비상장 주식조차도 담보 제공이 어렵게 만드는 이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담보들은 위험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유독 비상장 주식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만 이걸 문제 삼으면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환가 가능성 및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은 결국 해당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본시장에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제333조의 3,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사채의 신용등급을 원리금 회수 가능성 여하에 따라 수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보부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은 담보물의 환가성,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해서 해당 사채의 상환 가능성 및 담보의 집행 가능성 등 투자자의 원리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담보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면 신용평가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장 주식과 비교할 때 단지 유통성이 낮다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담보 제공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 계약에 사채 발행자가 담보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투자자 보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권리질권의 대상을 재산권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실용신용권,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도 민법상 질권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담보부 사채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 구담보부 사채신탁법 제4조 1항 제2호는 굳이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를 증서가 있는 채권질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질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채권질이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이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사채 발행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개정 시 신설된 담보부 사채 신탁법 제4조 1항 제5호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동산, 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식재산 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재산 담보권이란 담보 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용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권 등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으로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지식재산 담보권을 활용함으로써 무체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18년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개통용 용어로 정하는 담보권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허용 가능한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의 구체적인 문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담보물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채 신용등급은 기대손실률, 즉 expected loss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데 이 기대손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도 발생 확률에다가 부도 발생 시 예상 손실액을 곱하면 그게 기대손실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부도 발생 시에 그 예상 손실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 발생 확률 자체를 낮추지는 못합니다. 부도 발생 확률이라는 것은 해당 사채의 원리금이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급기일에 돈이 없으면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라는 것은 지급기일에 어떤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급기일에 지급이 안 되면 담보를 집행을 해서 결국 변제기가 지나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 담보가 아닌 경우라면 그 담보물이라는 것은 집행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기간만큼은 결국은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급기 현재는 지급이 안 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도 발생 확률 자체는 낮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담보를 집행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은 그 부도 발생 시 예상 손실액은 담보가 있으면 확실하게 줄지요. 즉, expected loss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 즉 부도 발생 확률하고 부도 발생 시 예상 손실액 중에서
부도 발생 확률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부도 발생 시 예상 손실액을 낮추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담보에 의해서 사채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담보부 사채는 발행회사가 지급 의무자이므로 발행회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산 절차가 개시되게 되면 사채 원리금 상환은 도산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나마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결제권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원리금 상환이 확보되지만 만약 그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버리면 회생 계획에 따라서 원리금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원리금 감면까지도 감수해야 되지요. 이처럼 발행자의 도산 절차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지 못한다는 점은 담보부 사채의 신용등급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만일 사채 신용등급을 담보자산의 신용등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상시키고자 한다면 사채 원리금 발행을 발행자의 도산 절차로부터 완전히 절연시킴으로써 사채 원리금 지급이 발행자의 부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새로운 유형의 자산담보부 사채들이 바로 유동화증권의 일종의 유동화 사채하고 통상 커버드 본드라고 불리는 이중상환 청구권부 채권인 것입니다.